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대양 사업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 재평가 대상과 해결 과제, 바람직한 평가와 보금 방향,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사대양 사업 할 때 24시간 밤낮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일을 했습니다. 사대양 사업 본부에서는 각 공사 현장마다 CCTV를 달아놔 놓고 혹시나 공사를 안 하면은 바로 연락을 합니다. 공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부실 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리를 확인하는데 감리가 꼼꼼하게 체킹하면은 공사 현장 소장이라고 그러죠. 만약 문제를 제기하면은 감리단장이 바로 교체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속도전으로 했죠. 그래서 강을 저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 모래를 걷어내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걷어내는데 좀 대단했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강에 당시 모래를 걷어내는 모습입니다. 덤프트럭이 줄을 서가지고 24시간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여름철에는 밤 되면 강에 모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물리면 되게 따끔거리거든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어떤 야간 공사, 특히 여름철에는 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강바람이 조금 불기는 하지만은 그 속에서 공사를 하고, 겨울 되면은 강바람이 엄청 찹니다. 그 속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24시간 하다 보니까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문제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연합에서 세 분이 올라가 가지고 한 40여일간 점거를 했는데 참 안타깝죠. 소통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고, 그 속에서 우리 사대강은 그냥 지금처럼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요 밑에 이거 환경연합인데, 환경연합에서 이 에드블렌을 떼었습니다. 새로 당선되신 취임하신 대통령께서 부디 사대강의 진실을 좀 밝혀달라 했다가 몇 시간 후에 종로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철거를 하라고 강력히 요청해가지고 요것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사대강은 먼저 수량 확보, 가뭄 해결이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대강 사업을 할 때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가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가뭄과 기상학적 가뭄. 자, 기상학적 가뭄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짙게 떨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합니다. 우기라 하면은 법적으로는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가 법정 홍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수기가 되겠죠. 그런 어떤 상황인데,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 혹시 지난 30여 년간 물이 부족해서 먹는 물을 못 먹은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보된 물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배가 되고 1억 명이 되죠. 그리고 30년 빈도의 가뭄이 오더라도 먹는 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부족 국가라는 그것은 완전히 허구라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물이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한 100만에서 150만 정도 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물 부족에 시달리는데, 시달리기보다는 그래도 물이 없어서 죽는 건 또 아니에요. 어딘가 하니까 강원도 산간 농촌 지역, 그다음에 도서 해안 지역, 그쪽에서는 자자손손 그렇게 물이 부족해 왔던 데거든요. 그러면은 정부가 해줘야 될 게 뭡니까? 그런 국민들한테, 다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국민들한테 조금씩만 보태주면 거기는 상시적으로 먹는 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돈을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히 수도원공사가 안 하죠.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공사판을 크게 벌려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이중 관수로, 그러니까 물을 정수해 가지고 가정으로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중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관로는 놀리는 거죠. 그리고 비상사태가 발생하면은 나머지 하나의 관로를 이용하겠다. 그러니까 물 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이중관로 공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젠가도 관로 하나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민들한테 관로가 터졌으니까 하더라도 전혀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관로 공사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전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아파트에 물이 안 들어가니까 사전에 물을 받아달라. 그러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거마저도 국민들한테 안전성을 확보 못한다는 이름 하에 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돈만 가지고라도 충분히 아직까지 100만에서 150만 명 산간 농촌 지역, 도서 해안 지역에 있는 국민들한테 물을 공급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왕 말 나온 김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물이 부족하죠. 그 이유는 사회적 가뭄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가뭄이 뭔고 하니까 댐이라든지 상수도, 정수시설, 관로시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갖춰져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뭄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사막 지역이거든요. 사막 지역이고 싱가포르도 조그만 도시국가지만 거기도 물 한 방울이 없는 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는 물 부족 소리를 못 듣습니다. 다시 해서 사회적으로 물 공급 시설을 충분히 공급해줬다.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많이 발전한 나라지 않습니까? 농업을 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 지역에서 농업 대국을 이룬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 사막 지역에 물이 많은 거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 정수 시설이 치수 정수, 그러니까 물을 치수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100을 하루에 먹는다 그러면은 200을 치수할 만큼 치수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잉 투자죠. 그래 놓고 이제 안전성을 담보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물 공급에 있어서 과잉 투자를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못한 거죠. 그리고 또 4대강 사업 전에는 낙동강이 말랐다 그러는데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홍수 예방. 이미 4대강 사업 본류 구간에는 홍수로부터 이미 안전한 하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예를 들면 낙동강 엄청나게 큰 하천이지 않습니까? 이 큰 하천에서 만약 범람이 발생하면은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 40-50년 동안 정부가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요즘 연세 드신 분은 아실 겁니다. 2002년 태풍 루사가 왔을 때 그때 우리나라 쑥대밭이 됐거든요. 2003년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부산에 야단이 났죠. 그때 바람 태풍이었고, 그다음에 2003년 태풍 매기 때도 또 3년 연속 태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태풍 에위니아가 또 한반도를 강탈했습니다. 그때 그런 어떤 큰 태풍이 오고 매미 같은 경우 2002년 매미 같은 경우에는 한 5-6조 원 정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도 한 400-500명 죽은 그런 어떤 대형 태풍 피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본류 구간에는 끄떡없었습니다. 다만 4대강에 낙동강에 가보면 제방이 있지 않습니까? 제방 옆에 농경지가 있는데 농경지에서 배수 시설이 고장 나가지고 물을 펌핑을 못 해가지고 침수 피해는 있었지만은 낙동강 본류 제방이 터져가지고 홍수 피해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리고 지금 이제 홍수 피해 나는 거 보면 최근에 부산에서도 홍수 피해가 났죠. 이것은 뭔가 하니까 앞으로의 피해는 지방하천, 소하천에 홍수 피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투자를 안 해왔거든요. 그리고 도심지 홍수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도심지 홍수 같은 경우는 보통 오래된 도시 같으면 하수관로,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서울에도 소하천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전부 다 복개를 해가지고 도로를 다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그 신개천이 이제 복원이 되죠, 옆에. 여기 옛날에는, 지금 옛날에 그때 도로였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다 복개를 해가 사용하는데, 이게 한 10년, 많으면 10년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50년까지 가는데, 보통 도시에서는 10년 빈도 홍수에 견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처럼 큰 비가 오면은 도심지는 홍수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어떤 하수 관로를 정비해야 되겠죠. 이런 사업은 생색이 안 납니다. 땅 속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예산 배정을 좀 끓이고, 더더욱이나 지자체장들은 생색이 안 나니까 그런 사업들 잘 안 하죠. 투입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도심지 홍수, 서울시는 다행히 시간당 100mm에도 견디는 홍수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고, 제가 거기에 그 기술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질 문제, 물고기 떼죽음, 요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일자리 창출 한 34만 개 만들었다 했는데, 공식적으로 국회를 통해서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1,9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 들은 게 보면은. 근데 이분들은 다 임시직이죠. 공사 끝나면 그냥 끝납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40점이라고 그랬는데, 그랬을까요? 자, 그럼 이와 같이 잘못된 목적을 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이 4대항 사업은 운하사업이었다는 겁니다. 운하 사업을 하면서 국민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이름을 바꾸면서 이런 어떤 목적들을 했는데, 결국은 다시 이 목적들이 흙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핵심은 4대강 사업은 운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게 아구가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박재환 정책수석, 박형준 청와대 인사들이죠. 그다음에 국토부, 그다음에 한반도 대오나 이래 가지고 내용했는데 이겁니다. 4대항 사업이면 어떻고 운하 사업이면 어떠냐? 이름이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운하 사업이 4대강 제일 처음에는 하천 정비 사업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아주 쉽게 해서 좀 그럴듯하게 지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밑에 여기 보면은 4대항 사업이나 운하 사업이나 그 목적은 똑같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2년 전 국감에서 이게 밝혀졌죠. 그래서 요게 지금 뉴스타파에 하고 있는 최승호 PD랑 그때 제가 이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VIP 말씀이 가장 깊은 곳에 수심이 5에서 6m가 되도록 굴착할 것, 대통령이 지시를 합니다. 한반도 대운하 수심이 6m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시를 하고, 청와대에서 왜 6m를 고집한 거예요? 전 국토부 관계자가 다 나온 거지만 MB는 대운하를 못하지만 자기 다음 대통령은 누군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어떤 증언들이 있고, 그래서 근데 먼저 물 부족을 보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낙동강은 이미 물이 남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톤의 물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남는데 왜 10억 톤을 추가로 해야 될까요? 낙동강이 제일 길거든요. 그럼 결국은 수심 6m를 해가지고 해놔놓고 보니까 확보되는 양이 10억 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나만 보더라도 4대항 사업으로 물을 확보한다는 어떤 계획이 허구라는 거죠. 결국은 이 확보는 했지만은 사용 계획서가 있을 수가 없죠. 사용처가 없는데 그런 어떤 허구성이 있고, 다음에 이게 뭔가 하니까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환경부랑 한 건데, 제목을 보면 이 보고서 이름입니다. 기능을 상실한 보철거를 통한 하천 생태 통로 복원 및 수질 개선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꾸로 얘기하면은 보를 건설하면은 반대죠. 하천 생태 통로는
막히고 수질은 악화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를 2008년 말에 12월 달에 건설기술연구원하고 환경부가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4대강 마스터 플랜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거랑 반대 얘기를 합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보를 설치하면은 수질이 개선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홍수 예방은 가능한가? 여기 그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강유역 종합치수 계획이라는 많은 데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홍수 피해는 본류보다는 주로 지류 소하천, 내수 침수하면 도심지 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농경지 침수에서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홍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은 한강 본류, 낙동강 본류, 검강, 영산강 본류에는 2000년 태풍 루사와 같이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더라도 홍수 피해, 제방이 분만이 된다든지 그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대신 지방하천들은 그때 쑥대밭이 됐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국가재정법 위반인데, 우리가 그때 정부랑 그 법정 싸움을 이제 했습니다. 저는 낙동강의 주력으로 저는 전문가로 투입됐고, 한강에는 제가 간간히 갔습니다. 낙동강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관을 하면서 증언도 서면서 재판부 논리도 우리가 변호사 논리도 만들고 했던 기억이 눈에 선하네요. 이런 논리 만들면서 우리가 날밤을 샌 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죠. 정부는 수많은 인력과 수많은 돈으로 가지고 그 국가가세하는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돈 주면서 하니까 얼마나 잘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돈 내가지고 우리가 몇 명도 안 돼요. 몇 명이 그냥 모여가지고 대원생 듣고 일주일 새 다 문그러 잠그고 결론 내고 그런 어떤 걸 해가지고 우리가 낙동강 2심 재판부에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다시 해서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다. 따라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2009년 3월 25일 날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꿉니다. 국가재정법령은 국회에서 바꿔야 되지만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바꾸게 돼 대통령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 시행규칙은 이제 장관이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시행령을 바꿀 때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시설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해 예방 사업은 그래서 이것을 바꾸면서 대부분의 사업들을 재해 예방 사업이란 이름으로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하죠. 예비 타당성 조사는 간단합니다. 투입된 비용하고 베니핏 이익이 견주어 봤을 때 이익이 많아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대강 사업은 이익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은 통과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대통령령을 바꿉니다. 물론 이것도 나중에 대통령령에서 이렇게 바꾸는 것은 본래 국가재정법의 입법 취지와는 를 너무 넘어서는 거다. 그런 판결도 따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설은 홍수 예방 사업이다라고 정부가 주장했는데 우리는 보는 오히려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하천 구조물이다라고 저희들이 공학적으로 증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판사가 우리 손을 들어주고 국가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판결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정 판결이라고 법은 위배하고 했지만 지금 공사는 하고 있는데 이 우짜겠노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사는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 재판장이 지금도 기억이 한데 다리를 조금 저는 김신 판사라고 지금 대법관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자, 그럼 현재의 보혜 상태는 어떻는가? 한마디로 그러니까 보수 공사하느라고 잠잘 날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가니까 지금 이게
이 세종보 이게 수문인데 이게 플렉 타입이라고 수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유압 밸브 잭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2016년도에 고장이 나가지고 5번째를 바꿉니다. 아마 올해도 바꾸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 보마다 이런 어떤 크고 작은 게 많은데 이거는 이제 하만보 수문인데 하만보에는 수문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 밑부 요게 지금 이거는 레이징 섹터 게이트라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보가 수문이 요래돼가지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수문이 닫히고 이렇게 하면 수문이 열리고 하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밑부분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다 찌그러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 최근에 우리가 수중 촬영을 해보니까 이 수문이 받쳐주는 어떤 받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수문 받침대가 철로 되어 있는데 한 20cm, 30cm 되는데 두께가 이게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3개 다 수문이 그렇게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구미보도 이게 중요한 이게 보구조물인데 공사 중에 다 깨져 버린 그런 어떤 모습들입니다. 자, 하만보만 먼저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2012년 8월 달에 하만보에 새벽에 들어갑니다. 보트를 우리가 타고 웬만히 우리가 제 같은 경우에는 보호 근처에 가면은 저를 달랑 들어가지고 끄집어내 버립니다. 아예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다 이 블로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 아예 보에 저는 뭐 아예 그냥 들어가지를 못했었어요. 쫓겨가고 산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공사 현장을 다 막고 이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보트를 중고로 500만 원을 주고 보트를 구매해가지고 수심 측량하는 기계를 듣고 새벽 한 6시나 됐나 5시나 됐나 새벽에 이제 보트를 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지고 이제 수심을 이제 재봐서 여기 하만보고 이 밑에 이제 그거는 있죠. 그 파일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고 하류고 수심차가 한 4m 정도 납니다. 3m 정도 나죠. 그래서 우리가 수심을 측량을 쭉 해보니까 이게 처음에 약 한 20m 정도가 이렇게 수심이 한 6m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수심은 스케일이 좀 이상합니다만 수심은 여기 6m입니다. 6m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 20m 여기 20m입니다. 축척이 좀 20m 파이였습니다. 요렇게 20m 같으면 아파트 한 8층 9층 높입니다. 아파트 한 층이 한 2.4m쯤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8층 9층 높이가 뿡 이렇게 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막 측량하니까 이제 수공에서 야단 났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잡으러 오길래 배를 타고 다시 또 하류로 또 철수를 하면서 실험실에서 딱 분석해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우리 기계가 고장났다 해가지고 저희도 못 믿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낙동강에 다른 데 가가지고 우리가 측량 실제로 수심을 재고 측량 그러니까 또 그 기계로 가지고 그대로 관측을 해보니까 고장이 안 났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8월 달인데 8월 말인가 9월 초에 이 그림을 저희들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했을 때 거의 센세이션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나머지 보도 새벽에 들어가 조사하고 그리고 어떤 데는 아마 지금도 영상에 사진도 있더라고요. 인터넷 떠다니더라고요. 우리가 배를 끌고 가면은 큰 포크레인 끌고 이리 와가지고 우리 배 잡아가 가려고 하는데 도망가면서 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네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파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점점 더 파여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깔때기입니다. 우리가 사우나에 가면 모래시계 있지 않습니까? 모래시계 물 빠지죠. 그럼 이렇게 깔때기처럼 물이 빠집니다. 똑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수위가 높으니까 이렇게 물이 흘러가겠죠. 그러면은 이게 있는 모래들이 다 유실됩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파이핑 현상이라고 합니다. 파이핑 현상은 어떤 상황이 있어서도 토목 구조물에서는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파이핑 현상을 제가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또 관측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국토부하고 수도항공사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경찰에다가 고소인강 고발인강 해가지고 한 1년 가까이 쫓아다니면서 경찰서 두 군데서 오라가라 그러면 되게 피곤합니다.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그건 뭐 지나간 얘기지만은 국정원에서는 우리 팀 뭐 특히 저는 이제 여주의 감찰 대상이 돼 가지고 맨날 뒷조사하고 제 옛날 연구비들 전부 다 가져가 가지고 그 교수들 보면 제일 먼저 연구비 부정이 많잖아요. 연구비를 학생들한테 주었다가 뺏어온다든지 기자재 산다 해가지고 주고 기자재는 안 가져오고 리베이트 받고 보통은 100원 주면 한 7, 80원 받아요. 그럼 자기도 좀 먹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교수들이 연구 부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잡으려고 제가 옛날에 했던 연구 모든 걸 다 디비더라고요. 근데 그 쪄오는 게 이게 엄청난 압박이죠. 그거다 경찰이 뭐 와라 가라 그러고 결국은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하여간 파이핑 현상이 일어나면은 결국은 이 보가 당장은 무너지지 않지만은 서서히 안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에 보강공사를 합니다. 몇 번을 했어요. 하도 안 돼가지고 여기에 마지막 보강공사는 여기 보면은 만약에 6.5만 6만 5천 입방메다 이게 1 입방메다 같으면은 여러분 앞에 있는 요 탁자 있죠. 요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1m 1 입방메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돌을 6만 5천 개를 여기 부었어요. 이제 하다가 안 돼가지고 네 번째가 다섯 번째 보강 사업을 완전히 토목스럽게 무식하게 했습니다. 6만 5천 개. 말이 6만 5천 개지. 이런 돌을 1m 되는 돌을 6만 5천 개를 퍼붓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퍼붓겠습니까? 그게 작년 5월달 일입니다. 근데 큰 홍수가 나면 그거 다 떠내려 갑니다. 결국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 먹는 하마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만 일어나느냐? 사대강에 설치된 보 16개에서 크고 작은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 그게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시공사 잘못인데 시공사도 억울하죠. 하자 보수 기간이니까 이게 끝나면은 이제 오롯이 다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이제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데 대한하천학회에서 추산하기로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연간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정도 사대강 유지 관리 비용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추산하고 있고 국토부는 한 2천억 정도다 그러는데 그 당시. 근데 문제는 사업을 숨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대강 사업에 부작용이 발생했으면 그것을 사대강 사업 부작용으로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이런 거 다 끄집어내면은 연간 5천억 원 이상씩 지금도 돈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확보한 물은 사용할 데도 없는데 그런 어떤 부작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요게 3번 아까 수문 밑에 철골 구조물이다 했잖아요. 그게 이게 철골 구조물인데 저희들이 수중 촬영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수중 촬영 한 열 몇 번 했습니다. 할 때마다 200~3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우리한테는 어디 누가 지원해 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돈으로 가지고 잠수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게 이제 찍혔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실하고 수도항공사 불러가지고 뭐냐 그러니까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꼬치꼬치 논리를 가지고 깨물으니까 저기 숨은 받침대라는 거예요. 받침대 깨지나.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호 밑에는 1입방메다 되는 바위 덩어리를 6만 5천 개를 쌓아놨다 그랬죠. 그런 것 같으면은 만약에 모래가 쓸려 내려오면 어떨까요? 모래 밑에 다 내려가 버리죠. 그런데 그 위에 모래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뭔가 하니까 파이핑 현상에서 계속 모래가 나오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파이핑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아주 모래가 곱죠. 이게 칼라로 보면 아주 고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들은 전부 다 A 등급 아니면 B 등급입니다. 낙동강에 8개 보면 다 B 등급인데 아까 세종보 같은 경우는 수문이 이게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 매년 보수 그 실린더 교체 작업하는데도 B 등급이에요. B 등급은 양호한 거예요. 이게 시특법이라고 시설 안전 특법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저는 D 아니면 E 등급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정밀 안전 진단을 하는 조직이 국토부 공무원 입김에 놀아나는 거죠. 다시 해서 그런 보고서를 그러니까 시민 우리가 주장하는 이런 보고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보고서를 썼다 그러면 어찌 될까요? 이번에 우리 저기 뭡니까 그 뭐예요? 달걀 뭐 계란 달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뺐다간 보고서 쓰면은 그 회사는 그 다음부터 문을 닫아야 돼요. 공무원들이 저기에서 놓은 보고서는 안 받아버리면은 어쩔까요? 줄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특히 우리 토목 이쪽은 관료사회다. 국회의원들 쪽지 예산 뭡니까? 다 자기 동네 뭐 하나 해주려는 거잖아요. 다 국토부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국토부면 가면은 작아져요. 밖에 나가면 커질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시장 군수들 그 사업을 해야만이 어떻습니까? 무슨 사업이라든지 공사판을 벌려놔야 재선이 되고 삼선이 되는 그런 어떤 풍토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를 그런 어떤 선심성 행정을 하기 위해서 연간 약 200조 원, 그 민간 포함해 가지고 200조 원의 토목 건축 사업비가 발생합니다. 정부 베이스에서는 약 100조 연간 100조 원이 뭐 공사라든지 그다음 지자체를 통해서라든지 수자원공사도 되겠죠. 그렇게 매년 지출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20-30% 대폭 줄였다고 되어 있는데 뭐 줄이는 게 맞죠. 그런 어떤 선심성 예산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국토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하고 있다. 국토부에 저같이 대학 교수가 국토부에 잘못됐다 얘기하잖아요. 연구비 싹 다 끊어버립니다. 우리는 정부 쪽에서 공공 쪽에서 연구비가 나오거든요. 민간에서 토목 관련 연구비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줬다 그러면은 그 민간은 어찌 될까요? 다음 보복을 받습니다. 그만큼 국토부의 공무원들의 권력은 세다. 국토부 중앙부처의 과장이 지방 한 순찰 나가면은 옛날에 과장점에서 로마 황제가 행차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만큼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은 정책 결정 권한과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을 한꺼번에 쥐고 있습니다. 그 쥐고 있으니까 거기 잘못 보였다는 뭐 밥도 없죠. 그러니까 그 많은 교수들이 토목 교수들이 거기에 줄을 섭니다. 나이 50, 뭐 저처럼 한 50대 한 중반 넘어가는 교수들도 그 과장 밑에 한테 가가지고 사무관이라 그럽니까? 서기관이라 그런가요? 그 밑에 가가지고 연구비 하나 받으려고 그래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얘기는. 그 다음에 이게 당초에 모래를 낙동강에 전체 5.7억 입방메다. 자, 감이 오죠? 5.7억 입방메다가 어느 정도인가? 여기 앞에 남산 있죠? 남산 전체 다 드러내는 게 한 0.5억 5천 입방메다쯤 됩니다. 남산 전체 홀라당 드러내는 게 쫙 이래가 드러내는 게 있잖아요. 그게 몇 배입니까? 11배쯤 되죠. 그것을 사대강에다가 모래를 파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낙동강에는 4.4억 입방메다를 판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3.3억 톤밖에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이때 우리가 하천 측량을 다 했었습니다. 한 달에 걸쳐서 낙동강을 측량을 했을 때 1억 입방미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표를 하니까 국토부가 하여간 수치를 이렇게 맞추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1억 입방미터가 없어졌잖아요. 돈으로 따지면 1.5조 원 내지 2조 원입니다. 어디 갔을까요? 예? 어디 갔을까요? 찾아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군함도 없고 하여간 사라졌습니다. 자, 열심히 파냈습니다. 요 선을 보시면은 뭐래 열심히 파냈는데 다 쌓여버렸죠. 다시 헛준소를 했죠. 여기 구미보입니다. 구미보, 여기 감천입니다. 여기 김천이고 여기가 감천이 있는데 구미보 하류지역은 수심 6m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6m 다 파내놨는데 요쯤 가서 찍은 사진이 요겁니다. 여기 구미보고 모래가 다시 다 쌓여버렸죠. 요거는 네이버에서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헛준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런 거는 그래도 뭐 봐줄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녹조는 간단히 얘기하자면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어렵게 해놨는데 녹조는 일단은 하천이 들어오셔야 되겠죠. 오염물질이 들어와야 됩니다. 오염물질 중에서 질소와 인, 특히 그 중에서 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 성분이 있어야 됩니다. 인 성분은 우리도 많이 배출합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많이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똥 오줌에서 많이 논다는 얘기죠. 인 성분들이 그런 것들이 하천으로 들어오는데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하수 처리를 잘 하더라도 녹조가 생길 수 있는 이하로 인을 처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있는데 점오염원은 하수 종말 처리해서 나오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걸 점오염원이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녹조가 발생하는 기준치보다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처리를 했는데도 그렇지만은 비가 올 때 처리 안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그런데 비점 오염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농경지에서 나온 오염물질들, 다음에 도로 같은 데서 나온 오염물질들 이런 것들은 처리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점 오염원과 비점 오염원 비중이 점 오염원이 한 30-40%라고 그러면은 비점 오염원이 60-70%예요. 그러니까 점 오염원을 아무리 돈을 들여가지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천에는 녹조가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 성분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 다음에는 온도입니다. 날씨. 우리나라 여름철 되면 안 더워집니까? 어제는 더워지고 어제는 안 더워지고 올해는 더워져가지고 녹조가 발생합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여름철만 되면은 더워집니다. 그러니까 영양염류, 인 성분하고 수온과 광량, 햇빛이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체류 시간입니다. 다시 해서 물이 흐르는 것을 고이게 해버리면은 이 두 가지가 만족하면은 바로 녹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녹조가 생기려고 그러면은 인 성분,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서 똥 오줌 성분들, 편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거하고 다음에 햇빛하고 다음에 물이 고이는 것,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오염물질이 녹조가 발생 안 합니다. 옛날에 선거 때 홍준표 당시 지금 어느 당 대표인 것 같은데 이분이 소양강에는 깨끗하기 때문에 물이 고여도 녹조가 안 생긴다 그랬죠. 소양강에도 생깁니다. 그 위험에 인제인데 사람이 좀 살거든요. 다만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생깁니다. 그건 자주 안 생기고. 그리고 대청댐은 수시로 생기죠. 그래서 물이 고여 있는데 오염물질이 있는 이상은 어디든지 물이 고이면은 생긴다는 겁니다. 자, 문제 이게 낙동강 범포 치수장입니다. 이 녹조가 들어가고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1,300만 명
사람들이 지금 이걸 먹어야 되는데, 자 먼저 낙동강을 보면 여기 낙동강 하구고 하만, 합천, 달성, 강정, 칠곡, 구미, 낙담보가 이제 8개 본데 이건 조그만합니다. 이거는 이런 상조보까지네요. 이런 해서 이게 전부 다 이제 뭡니까 계단식 그 뭡니까 호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법적으로는 낙동강은 더 이상 법이 아니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낙동강은 강이 아니고 낙동 1호, 낙동 2호 이렇게 분리가 된 호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호수가 되면은 BOD 대신에 COD로 관리해야 되는데 좀 더 어려운 개념입니다만은 하여간 이제 관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이 컬러로 보면은 이게 완전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위에 돛담배가 떠 있죠. 이 낙동강인데 물을 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떨까요? 녹조가 거의 녹조물이죠, 그죠? 옷에 물들잖아요. 자, 이런 물을 정수를 해가지고 먹습니다. 문제는 이 녹조 안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남조류가 있습니다. 이 남조류에서 내뿜는 독성 물질이 마이크로시스틴입니다. 이것은 WHO 국제 세계보건기구에서 1ppb라 그럽니다. ppb는 10억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그 중에 10억 분의 1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시틴이라는 것은 엄청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10억 분의 1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남조류를 측정하려고 그러는데 국내의 조류학자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정부에서 연구비를 주니까 이걸 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요거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소통하던 조류학자들이 어느 한순간 아이고 바빠서 못 만나는데요. 아이고 그거 자료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부터 입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신슈 대학에 박호동 교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빙하고 저도 녹조를 잘 몰라가지고 3박 4일인가 4박 5일 동안 박호동 교수 연구실에 가가지고 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박호동 교수 팀과 같이 조사를 해보니까 낙동강이죠. 이 달성입니다. 달성은 대구 식수원이 있는 데입니다. 마이크로시틴이 원수에 456배가 있습니다. 기준치 1에 456배가 있습니다. 자, 저것을 아무리 잘 정수한다 그래도 정수라는 공학적인 분야지 않습니까? 공학은 100%가 없어요. 뭐라 해도. 이것을 다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 환경부에서 관측한 비공식 자료 중에서 공개되지 않았는데 슬쩍 들은 그 이야기하면 이미 1000배가 초과된 그런 관측치도 있다고 이야기를 전 들었습니다. 자, 이런 물을 그러면 이게 그러면 어떤 거 하니까 이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죠. 호주에 가면 머레이 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녹조가 폈어요. 그래서 가축들이 그 물을 먹고 폐사를 합니다. 브라질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정수를 했는데 그 정수의 물을 가지고 뭘 합니까? 주사액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병원에 마침 그걸 가지고 줬는데 병원에서 주사약을 먹고 40~50명이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밝혀진 게 마이크로시틴이라는 독성 물질에 의해서 죽은 거죠. 한 3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미국의 1위호라고 있습니다. 5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 보면 토레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인구 한 50만 되는데 그래서 녹조가 엄청 폈어요. 그래서 토레도 시장이 치수 중단을 명령합니다. 나는 내가 시장인 이상 우리 시민들한테 이와 같이 원수 수질이 나쁜 물은 공급 못한다. 그래서 야단이 났겠죠. 생수로 다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떠들썩 한 적이 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은 한 6년째 이런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정수를 하고 나면은 먹는 데는 이상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수돗물 안 먹습니다.
먹을 수가 없죠. 어떻게? 그래서 제가 저 고향이 저는 부산인데 저 후배가 이름은 안 밝히는데 후배가 그 정수장에 관련 일을 해요. 아이 선배님 고향 오시면 수돗물 먹지 마십시오. 왜? 하니까 아이고 더러워가지고 야 나도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어디 라디오 인터뷰를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만은 부산시에서 내용 증명이 와요.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마 또 고소 고발하려던가 봐요. 그래서 라디오 인터뷰 한 번 더 하자 해가지고 한 10분짜리 15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해가지고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더라. 또 입 막으려고 하더라. 그래서 한 번 더 해버렸죠. 그래서 했는데 지금 이제 환경부 본청에서 먹는다 그래요. 근데 지방에 가면은 환경부 공무원들은 이제 막 환경단체가 이런 더러운 물을 너는 안 먹는다고 하니까 자기네들 할 수 있이 이제 먹는 신용은 해요. 그렇지만은 뭐 먹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정수 기술은 똥물도 먹는 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악산 깨끗한 물 가지고 먹는 물 만드는 거하고 똥물을 가지고 먹는 물 만들어라는 것을 해놓고 뭘 하면 어느 거 먹겠습니까? 똥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독성물질이 400배, 500배가 원수에 있는데 그걸 정수한 물을 알고는 못 먹어요.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게 기준치가 이런데 그래서 지금 현재 1,300만 명 그 낙동강 주변의 TK, PK 우리 국민들은 이 물을 먹는데 그것도 못 사는 분들만 먹고 있습니다. 잘 사는 분들은 어느 정도 생활이 되는 분들 전부 다 생수를 다 먹고 허드렛 물로 수돗물 이용하고 좀 빈민층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기미가 지금 안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사급수가 되면은 수돗물로 사용할 수 없고 오랫동안 접촉하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입니다. 사급수 되면 수돗물로 못 먹는다 했는데 이미 낙동강에는 실지렁이, 그다음에 깔따구, 실지렁이 이런 것들은 사급수에서 사는 지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낙동강은 사급수가 됐다는 거죠. 사급수가 됐으면 어떨까요? 수돗물로 사용할 수 없죠. 거기에 물놀이도 못합니다. 피부병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이거는. 먹는 물을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환경부는 저렇게 물이 더러워도 정수하면은 뭐 먹는 데는 이상이 없다. 그러면서 저거는 안 먹고 너무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이게 뭔가니까 혹시 그 화장실 청소하실 때 다 이제 여성분이니까 저도 한 번씩 집사람 혈압감 하는데 그래서 머리카락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으로 뭐 여성분들은 뭐 비닐 가지고 하죠. 남자들은 보통 손으로 머리카락 빼놓고 이러거든요. 그러고 나면 냄새가 여기 끼어가지고 하루 종일 냄새, 다음날까지 냄새 나더라고요. 그게 시궁생 냄새 아닙니까? 그죠? 지금 낙동강 강바닥에 우리가 이 그랩을 집어넣어가지고 올려보니까 시궁창 냄새가 나는 뻘들로 강바닥이 거의 코팅이 되고 있습니다. 시궁창 냄새가 나는데 이건 못 맡아요, 냄새를.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비닐 장갑을 했는데 하도 당해가지고 비닐 장갑을 할 수밖에 없더라. 너무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녹조는 펴가지고 녹조가 죽으면은 이 스커밀 해가지고 희끄무리한 거 있잖아요. 이것들이 엉켜가 있는데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거기에서 물고기가 살 수가 없겠죠. 자, 한강에도 보면은 신곡보가 있는데 신곡보 상류에 이런 모래를 이게 썩은 시궁창 냄새가 나는 이 뿔들 이게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포크레인 가지고 폴립니다. 이렇게 매년 서울시가 이거 폴리는데 예산 얼마 들까요? 50억 듭니다. 신곡보 철거하면은 대부분 예산이 없어지겠죠. 그럼에도 철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외무관이가 국토부가 할 수가 없죠. 자기 부정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급수가 되는데도 처음에 제가 직접 촬영한 건데 2014년 7월 7일 날에는 뭐 일어났죠. 해가 지날 때마다 물은 더 더러워집니다. 이건 2014년인데 2015년입니다. 15년대 가보니까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달성군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 누구인지 아시죠? 달성구. 옛날에 각하께서 이 지역구에 있을 거예요. 이 정신없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사급수가 되면 피부병이 생기고 그 녹조가 피었을 때 물놀이 하다가 엎어지면 그러니까 배가 뒤집히고 이걸 하잖아요. 하면은 물을 먹잖아요. 잘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고 그게 간에 치명적인 마이크로스틴이 몇백 배가 있는 물인데 이런 어떤 걸 한다고 또 돈 무료까지 해놨어요. 이게 지금 그 지역사회의 어떤 하천을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게 결정적으로 문제인데 사대강 사업 전에는 환경부 자료입니다. 요선 이하는 요선 위는 2급수입니다. COD 기준으로 7 이상은 그 2급수고 7에서 9는 3급수입니다. 9 이하는 4급수입니다. 그런데 사대강 사업 전에는 2급수를 유지했죠. 요 조금 상급수가 됐지만 대체적으로 2급수로 볼 수 있죠. 사대강 사업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3급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 8월 달에는 4급수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7, 8월 달에는 COD 기준으로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관측하는 자료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이때는 물 공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것은 발표 안 합니다. BOD만 발표하지. 그래서 아까 제가 하천일 때는 BOD를 관리하고 호수일 때는 COD를 관리합니다. 호수가 되면은 BOD는 조금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부는 BOD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번에 김은경 그 장관께서 청문회 할 때 제가 김은경 장관님께 직접 들었는데 자기가 그 발표하려고 환경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주는데 사대강 사업 이후에 BOD가 개선됐다는 자료를 주더래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죠. 도대체 하천에는 호수가 되면은 BOD는 살짝 상승해요. COD 그래서 호수가 되면은 COD로 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관한테 국회가 이제 청문회 할 때 이제 엉터리 자료 증언하라고 지금 환경부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인자는 차렸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강바닥에 우리가 재 보면은 산소가 없습니다. 근데 큰 비가 오면은 물이 이제 스큐레이션 혼합이 되면 산소가 있는데 고요할 때는 강바닥에는 산소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썩은 시궁창 냄새가 나는 뻘들이 돼 있으면은 그 산소를 다 잡아먹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생물체가 못 삽니다. 그리고 강은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로 파놨습니다. 강바닥에는 이미 산소가 없는 층이 됐고, 그 물고기가 밑에 못 내려가죠. 위에만 깔짝깔짝 놀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죠. 먹을 게 없겠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지금 낙동강에 가보면 치어가 거의 없습니다. 조그마한 물고기 새끼들이. 그나마 큰 물고기는 있는데 잡아보면 어부들 말들을 보면 뭐 피부가 뭐 병이 나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지금 되고 있고, 어민들은 옛날에 비하면 10분의 1도 수확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업권을 이제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안동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부가 녹조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약 100억 원, 미래창조부는 한 85억 원,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한 60억 원, 수산공사는 녹조 제어 연구센터 구성해서 60명 이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녹조가 발생하면, 그다음에 녹조 관리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그다음에 또 제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거는 이미 외국에서 연구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왜 안 했냐 그러면 이거 했다고 얘기할 거잖아요. 여기에 한 200~300억 연구비가 풀리니까 조류 교수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죠. 이어서 정부 동부가 연구를 받아야 되니까. 연구 내용은 어떻습니까? 외국에서 이미 다 한 거 가가지고 우리 실증에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연구 얼마나 쉽습니까? 진짜 해야 될 연구는 독성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마이크로시티인이 물고기한테 어떻게 피해를 입히고 쌀에는 어떻게 농축되고 그리고 조개한테는 어떻게 조개 몸체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유충, 예를 들어서 뭐 깔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걸 먹을 거잖아요. 뭐 깔따구 유충에서는 어떻게 되고 깔따구가 이제 뭐니까 하늘 날아가면 새들이 잡아 먹을 거잖아요. 그러면 새한테는 그것들이 어떻게 농축이 되고 하는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일본에 가보니까 그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연구는 안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녹조를 근본적으로 없앨 방법이 뭔가 수문을 열어야 물이 흐르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닫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주댐인데 그래서 사대양 사업에서 지금도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영주댐입니다. 빚이 그러니까 비용분의 베네핏 이익이 1.02로 기가 막히게 잘 맞췄습니다. 근데 영주댐의 편익이 100이라 그러면은 86%가 낙동강 중하류에 수질이 오염되면은 영주댐 물을 풀어가지고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최대 목표입니다. 그리고 홍수 편익은 0.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주댐으로 인해서 영주댐 하류에 홍수를 예방하는 기능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 대부분은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 개선 용수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희한하죠. 사대양 사업으로 확보한 물이 더러워지니까 사대양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가지고 희석해가지고 수질을 개선하겠다. 참 돈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영주댐에도 녹조가 피가지고 거의 또 시궁창물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편익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주댐 무용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가보시는 건 모르지만은 꼭 한번 영주댐 내성천입니다. 이 회룡포가 이렇게 360도 휘돌아갑니다. 여기에 모래들이 깨끗했죠. 사대양 사업 전에. 그런데 지금 요게 있는데 요게 한 1m 차이 납니다. 모래가 파여 나갑니다. 지금은 더 파여 나갑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 보면은 풀들이 안 자랍니다. 여기 지금 풀들이 자라죠. 댐 하류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느 댐이든지 가보면은 댐 하류에는 모래들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우리가 팔당댐에도 하루에 보면은 커다란 바위 덩어리들만 있습니다. 모래들은 다 씻겨 내려가고 그리고 이와 같이 그 육화 현상, 식물들이 자랍니다. 그럼 옛날에는 식물들이 좀 자라더라도 이것이 비랍니다. 홍수가 나면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식물이 자라려도 자랄 틈이 없습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사람입니다. 요 언저리에서 SOS 해가지고 멀리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를 걸어가 보면은 신발 벗고 이거 거지고 가면은 물이 한 요 정도 모래가 한 요 정도 하고 물이 한 요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래 위로 갈 때 모래가 아주 가늘어요. 그럼 하면은 발등이 간질간질해요. 물하고 모래하고 같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걸으면은 되게 기분 좋아요. 물도 깨끗하고 그런 데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깊지도 안 하고 그리고 놀기도 좋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갔죠. 장갑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다 쓸려 내려오면은 이제 큰 자갈들만 밑에 남겠죠.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게 선몽대입니다. 선녀가 꿈꾸는 대라 해가지고 선몽대인데 그 요 위로는 명사10리라 해가지고 백사장이 한 10리로 쫙 이런 백사장이 쫙 깔려 있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 어린이들이 노는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우면 옛날에 조선 나갔을 때 더우면은 여기 가서 놀고 이랬었습니다. 이때 기가 막힌 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몽대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모래는 다 날아가고 뭐가 남았습니까? 잡초만 이제 우거졌는데, 이 잡초에서 그냥 풀만 있으면 되는데 버드나무가 자라납니다. 버드나무 제 키만큼 이렇게 컸더라고요. 이제 더 컸을 거예요. 버드나무가 자라나면 버드나무는 홍수 때 안 날아갑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고증화가 되는데, 내성천의 이러한 모습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본래 내성천이었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또 이거 나름대로 또 멋이 있다면 멋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은 내성천의 본래의 어떤 가지고 있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함안보에 갔는데 수상공사가 초등학생들 불러가지고 낙동강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는데 1등 그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낙동강에는 보가 있고 물이 고여 있고 라는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느낌이 이제 어린이들이 우리 후손들이 낙동강을 쳐다볼 때는 옛날처럼, 나중에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만, 그런 하천이 아니고 이렇게 보가 있고 물이 고여 있는 이런 게 하천이겠구나라는 어떤 인식 속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거죠. 이때 이걸 보고 자라는 애들은 강은 여기 가서 얼마든지 놀고 염칠 되면은 놀이터고 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린 동심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영주댐인데 벌써 시퍼렇게, 그 영주댐을 만들면 하루 지역에는 어떨까요? 홍수 피해가 적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60억 원을 돈을 들여가지고, 여기 보면 요게 아까 이게 모래 하천이 있는 데입니다. 모래 하천이 아주 예쁘게 있는 데인데 다 걷어내고, 여기에는 버드나무들이 쫙 있었는데 다 걷어내고 어디 이름도 없는 돌멩이 들어가지고 쭉 쌓아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160억 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그럼 이런 사업을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할까요? 연간 한 3조 원 정도 됩니다. 국토부가 한 2조 원 가까이 조금 못하고, 환경부가 한 1조 원 좀 안 되고, 소방방재청에서도 하천 사업을 합니다. 소방방재청 예산이 옛날에 한 8천억, 9천억 됐는데 그 중에서 초하천 정비 사업이 한 6천억 정도. 그러니까 소방방재청 가면은 소방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천 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이게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경쟁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해야 될 이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경관 좋은 데를 버드나무 여기 버드나무가 기가 막힌 데였었습니다. 다 걷어내고 여기 있는 쌓아가지고 돌 쌓아가지고 하천을 만든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버드나무 돌을 쌓고 버드나무 이제 베내겠죠. 이렇게 돌 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처에서 생태하천 사업 잠을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해라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고. 자, 보령댐 혹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보령댐 도수로 사업을 할 때 예타도 안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당시 최기현 수자공사 사장은 2015년 11월 4일 기자간담회 때 140일 이후에는 완전히 보령댐이 바닥을 칠 거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 700매덕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겨울에 했는데 625원 좀 더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유지 비용이 매월 3, 4천만 원씩 듭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나눠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수질은 사급수 이하입니다. 그럼 생활용수를 공급하려면은 보령댐에 넣기 전에 한 번 정수해가지고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안 했죠. 그 다음에 이게 백제보 상류가 아닌 게 백제보 하루에서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4대형 사건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만들어진 가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뭄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거죠. 전 보령댐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령댐에서는 그 8개 시군에 그 먹는 물을 공급합니다. 8개 시군에. 옛날에는 각 시군마다 치수 시설이 다 있었어요. 그래 보령댐이 이제 수자공사 관리를 하면서 물 장사하려고 지방에 있는 것을 다 지자체 가지고 있는 거 다 이제 폐쇄를 합니다. 26개 중에서 20개 이상 폐쇄를 합니다. 그래서 보령댐에서 공급하면 수자공사가 돈 받겠죠. 그러니까 보령댐은 카파가 그러니까 그만큼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 큰 댐이 아닌데도 욕심을 부려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정 부분 물이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런데 누수율이 30%에서 40%입니다. 다시 물을 정수해가지고 보내면 30, 40%가 날아가죠. 땅속으로 스며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러면 그거 잡으면 되잖아요. 누수율을. 근데 제한급수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제한급수를 못합니다. 제한급수라는 것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물 공급 안 하는 게 제한급수잖아요. 제한급수를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누수율이 30, 40% 되니까 물이 관을 지나가면서 압을 계속 주잖아요. 만약에 압이 사라지면은 밖에서 물이 들어와요. 무슨 물이 들어오면 흙탕물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급수를 못해요. 그래서 감압급수를 해요. 수도꼭지를 틀면은 요만큼 틀면 콸콸콸 넣은 물이 콸콸 나오게끔 감압급수를 합니다. 그래서 넘겼거든요. 근데 제한급수를 한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은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러다 농어촌공사는 또 한술 더 떠가지고 1조 원 사업한다고 야단났어요. 여기 보면 BC가 보면은 시나리오 1 같은 경우에는 BC가 거의 안 맞아요. 경제성이 없어요. 또 뿡짝뿡짝거려서 시나리오 2를 만드는데 반 정도는 되고 반 정도는 안 돼요, 공사가. 또 시나리오 3을 또 엉터리를 해가지고 하니까 기가 막히게 1.1 해가지고 다 맞춰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3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진행되고 나면은 우리 돈 세금 1조 원이 그냥 또 허공성에 그냥 날아갑니다. 참 기가 막히게 경제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들어진 가뭄이다. 가뭄을 만들어서 없는 가뭄을 만들어서 쓸데없는 공사를 하겠다. 지난 5월 22일에 발표를 했죠. 상시 개방하자. 그다음에 물관리 일어나. 이번 정기국회 때 우체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다 아실 정책감사심 아주 강도 높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정책감사에 대해서 했죠. 아까 여기 빠졌는데 이건 이겁니다. 지금 현재 정책감사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와 같이 지금 민주화가 됐다고 생각하는 이 21세기에 어떻게 대통령이 한다고 했을 때 모든 부처가 모든 전문가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게 했느냐. 왜 정부에서 견제장치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 무너졌느냐. 그런 것을 밝혀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그랬죠. 명백한 위법 불법 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하다.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찬성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면 조사를 해라.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그럼 보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능을 상실한 보철을 통한 하천생태 통로 보온 기술 효과 이미 돼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신곡보를 철거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 이건 제가 연구 책임자가 돼 가지고 이걸 연구할 때 4대강 보철거를 염두에 두면서 저희들이 이미 어떻게 하면 될 건다라는 것을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된다 그러면은 시작하면은 되는데 지금 아마 국회에서 일원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죠. 대통령 선거 때 5개 정당 모두 물관리 일원화를 공약을 내셨거든요. 그런데 일원화를 검교부로 국토부로 할 것이냐 환경부로 할 것이냐 논란이죠. 그런데 국토부 환경부로 일원화 한다고 한 공약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그다음에 정의당은 일원화하고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은 국토부 일원화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거 표만 보더라도 6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것이 되면은 일원화가 되면은 아마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그래 보는데 이게 저희들은 이제 뭐 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빨리 좀 해라. 근데 저는 뭐 학계에 있으니까 뭐 별로 데모도 못 있으면 또 데모도 못 해요. 데모는 학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미국, 일본, 네덜란드에서는 보철거라든지 생태 통로 확보라는 것들이 이미 대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옛날에 환경부가 2007년도 저럽니다. 옛날에 하천은 자연 하천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하천은 이럴 겁니다. 그죠? 예, 자전거 도로 만들고, 그죠? 다 이렇죠. 그래서 앞으로 하천은 이렇게 돼야 된다. 미래의 하천은. 환경부가 2007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말을 확 뒤집어버리죠. 뭐 공무원이 아무리 영혼이, 저는 그때 공무원은 영혼도 없다고 막 했는데 그 옛날에 사대양 사업하에서는 대부분의 단면이 이렇게 자연하천 모습이었어요. 이걸 이렇게 쭉 이렇게 파버렸죠. 대부분에. 이게 요만큼 팠다는 거예요. 모래를 이만큼 걷어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천을 요렇게 만들었는데 언젠가는 다시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하천 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 용역을 만약에 하려고 한다 그러면 무궁무진해요. 하천공사 한번 하는데 몇십 조, 그러니까 공법 하나 바꿔가지고 하는데 몇십 조 들거든요. 전체 다 하려고 그러면은 전문가라서 내 정부 용역 안 하겠습니까? 잘 보이면은. 그러니까 블루오션이에요. 연구비가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 그 하천 정책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서울시에서 공사할 때 공무원들하고 한 1년을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뭔가 하니까 여기에 콘크리트가 있었어요.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다 걷어냈어요. 그래서 돌을 쌓겠대요. 돌을 다 쌓았어요. 예? 그래서 이 돌 일부 구간만 걷어내자 해가지고 한 40m 걷어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홍수 날 때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은 다시는 서울시 하천 정책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겠다고 국토부 가서 대판 싸우고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가 훨씬 더 경관이 더 좋아요. 풀이 나잖아요. 풀이 안 차게 되면은 이게 사면에 안정성이 확보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을 건데 이거는 유럽입니다. 다뉴브강 쪽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돌을 쌓았어요. 쟤들도 먼저.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이 돌을 다 걷어내가지고 이렇게 자연 형태를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일로 가고 있어요. 자, 일로 한번 가는데 전국의 하천에, 의자나 하천에 다 이렇게 간다 해보십시오. 몇십 존을 넣어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하천이 이렇게 만들 때까지 이제 계속 연간 3조 원씩 계속 퍼붓는 거예요. 한 20년 정도 하겠죠. 그러면 이거 아닐세? 그때 이제 외국 사례를 이제 가져와요. 야, 우리도 이렇게 갑시다. 유럽의 하천 선진국에서는 벌써 20, 30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걷어내는 작업한다고 또 20, 30년 또 갑니다. 그러면 제 같은 사람은 어떨까요?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정책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후발주자의 장점을 못 살리는지 모르겠어요. 후발주자는 선진국에서 하는 거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러네. 우리 이렇게 가는 거 아닐세?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래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갈까요? 공무원들, 업계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정치권까지. 이게 우리가 이게 옛날에 이제 이거는 뭐든 거 고전에 어떤 거 하니까 하천에 보면 뭐 블록 같은 거 많이 쌓았죠. 한 20년 동안 블록 열심히 쌓았어요, 우리나라가. 아마 하천 보면 블록 많았죠. 블록 많잖아요. 쌓아놨잖아요. 그 블록을 그 쌓을 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러면은 블록을 사는데 1km 구간에 산다 그러면은 공법이 다 달라. 한 300m마다. 여기는 군수공법, 여기는 부군수공법, 여기는 건설국장공법, 여기는 과장공법, 여기는 담당자 공법 해가지고 여기는 그 뭐야 군위의 의장공법. 그러니까 그러다가 다 제빨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되는 게 아무 생각 없어요. 공사비 따가지고 자기 공법을 지어 넣으면은 리베이트가 있겠죠. 당시 그 브록 살 때 마진율이 적게는 30%, 많게는 50%까지 나왔어요. 예를 들어 100억짜리 공사하면은 적어도 30억 이상 그냥 업자 손에 떨어지는 게 현실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특허 공법이 되거든요. 특허 공법은 또 비쌉니다. 특허 아닌 것을 특허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군수가 야 이거 집어넣어 하면 넣어야죠. 담당자도 지가 아는 업자 공법 집어넣겠죠. 그러면은 공사 딱 끝나고 나면 어찌 되겠어요? 네, 군수한테 안 갖다 주겠다, 그죠? 그럼 다행이고. 그런 식으로 그 우리나라가 한 20여 년간을 2000년대, 1900년대 말부터 한 20년 가까이 그 블록 공법으로 하다가 이제 요 공법으로 바꿉니다. 요거 다 해먹고 나면은 이제 또 이리 가겠죠. 참 안타까운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자, 이자르강. 지금 사대강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딱 이런 모습입니다. 수심 확보하고 여기에 만들어 놓고 뭐 놀이기구 만들었죠, 그죠? 공원도 만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대강 사업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이런 하천에서 이런 하천으로 가기 전에 이미 유럽에서는 이런 하천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가려니까 이런 하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 돈 얼마 들까요? 돈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판 난 거죠. 이게 우리나라 하천 길이가 그 국가 하천이 지방 하천이 한 30만 개가 됩니다. 전국에. 그 하천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 어떻게 갈까요? 이리 가겠죠. 그러면 전국에서 또 하천의 공사판이 벌어집니다. 하천 공사판을 벌이는데 가장 유리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이해 당사자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 설명회 할 때 뭐 이상한 그림 그려가지고 뭐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하천을 잘 만들어 줄 테니까 주민 설명하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지금 하천 해가지고 뭐 여기에 놀이기구도 해준다 그러니까 뭐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자기는 이해관계가 없죠. 그리고 하천공사는 토지 수용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기에 기가 막힌 게 이 하천공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한 번쯤 걸러줘야 되는데 전혀 안 걸러주고 가고 있다. 이게 독일 뮌헨 도시 아시죠? 뮌헨 인구 한 100만 되는데 여기도 옛날에 그런 하천이었는데 뜯어 고쳤는데 괜찮아 안 보입니까? 이게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책을 우리가 공동 집필을 했을 때 이 표지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동부 이촌동 쪽이죠. 이게 한강철교고 여기에 지금 도로가 나 있죠. 강변북로를 지하에 집어넣고 이 아파트에서 바로 걸어서 강변으로 나와서 놀 수 있게끔 그리고 뭐 새들도 날아다니고 그래서 모래밭이 펼쳐진 한강, 물새떼가 나는 한강, 은어가 헤엄치는 강, 푸른 숲이 아름다운 한강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이런 하천이었어요. 예,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 70년대 이랬습니다.
이런 하천이었었어요. 이런 하천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는 사대항 사업 하기 전에 일찍 우리나라 낙동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안동댐 상류에 보면 여기 이쪽 부분에 도산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장 나갔다가 여기 참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했는데 물 흐르죠? 안 흐릅니까? 요거는 그 상주보 영향을 받지 않는 구간입니다. 영풍교라고 있는데 영풍교가 여기 바로 여기 있고 그 위에 찍은 사진입니다. 물이 마를까요? 안 말랐죠. 가까이서 현장 사진 보면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흐르는 게 보이죠. 이런 데는 녹조가 생기지 않습니다.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 그 전문가들 또는 개념도 모르는 어떤 정치인들은 사대항 사업 전에는 낙동강 말랐다 그래요. 물이 없는 하천이 강이라 그래요. 지금 사대항 사업 하고 했는데도 예, 그 상류에 가보면 물이 이렇게 출출출 흐르고 있어요. 이게 상주 같으면 경상북도 저 위잖아요. 내려오면 지천에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류로 가면 물이 더 많겠죠. 그리고 국토부 자료를 보더라도 사대항 사업 전에 관측을 하거든요. 관측자를 보면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어요. 마를 수가 없는 강이에요, 낙동강은. 왜냐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 되겠죠. 자, 저는 사대항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왜 이 얘기를 제가 확실하게 맨날부터 제가 해왔는 얘기입니다만은 2013년 1월달 같으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시절입니다. 당선자 시절에 제일 힘이 있잖아요. 그때 감사원이 2차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잖아요. 당선자 딱 되면 모든 권력이 당선자 다 넘어오잖아요. 취임 안 했더라도 감사원이 지적 묻지 않는 이상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감사 내용이 사대항 사업의 목적은 잘못됐고 공사도 엉터리했고 유지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총체적 부실 사업이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는 뭐 대통령을 좋아하든 말하든 아이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새로 됐는데 제대로 하려구나 기대를 많이 했죠. 그러다가 2013년 7월달 그해 7월달 2차 감사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때 뭐라는 거 하니까 사대항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이었죠. 그 양반이 청와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그렇다면은 다시 해서 사대항 사업은 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면은 이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친이계가 야단이 났겠죠. 그러면서 뚝 이제 그다음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미 박근혜 정부 초기에 사대항 사업은 국민을 속인 거니까 뭡니까? 대국민 사기극 아닙니까? 얼마 들어갔습니까? 22조 원. 그 대국민 사기극에 1157명이 훈포장을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화이트리스트입니까? 블랙리스트입니까? 화이트리스트죠. 블랙리스트인가요? 예? 이 문재인 정부가 리스트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블랙인지 화이트인지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게 이 1157명에 대해서 대국민 사기극에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뭔 공적이냐. 다 취소해라. 재판을 하고 있는데 뭐 언젠가 취소가 되겠죠. 이 속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 대학 교수는 이 훈포상을 좀 높은 거 받았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5년 동안 200억 원의 연구비를 받습니다. 잠깐 너무 잘하는 사이고 많이 싸웠던 사람인데 제가 보면 아이고 선배님 죄송합니다 해놔놓고 돌아서면은 딴소리 하고 200억을 받았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알아보니까
3년을 더 연장해 주겠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리를 쳤죠. 그래서 정부 국토부에서 하는 뭐 보통 50억에서 뭐 2, 300억짜리 영역들이 많습니다. 사업단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자료 받아가 딱 보니까 이거 뭐 4대강 사업에 그 충성했던 그런 분들이 다 사업단장들 대부분 맡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사업단 하면 내가 사업단장 같으면 밑에 교수들 한 7, 8명 같이 해요. 자기 다 못하니까. 그러면 교수들은 또 팀을 또 꾸리고 이래요. 그러면 어떨까요? 제가 그때 옛날에는 우리 선생님 사업단장 같으면은 세부가 제 책임자로 갔어요. 됐어요. 계약 과정에서 당신 얘는 빼. 처음에는 어떨까요? 그 말 못하고 그냥 반려를 시켰대요. 왜 반려시켰지? 그래서 슬쩍 알아보니까 그 박창근이를 빼면은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빠지고 하고 2년 전만 해도 우리 학교 교수님 둘이서 그분이 책임자고 저는 연구원을 해가지고 과제를 신청해가지고 당첨이 됐어요. 계약하는 과정에서 저를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했던 교수가 이거 당신 빠지라 하는데 좀 빠지시오. 그래 해라고. 뭐 한 번, 두 번 당했냐. 그게 이 현실이었거든요. 그 블랙리스트가 우리 여기서도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국토부는 블랙리스트 없냐 이러니까 블랙리스트를 왜 만들냐요 바보처럼. 이미 몇 명 다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굳이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하천 보고는 강은 흘러야 되거든요. 흘러야 강이죠. 그리고 물정책도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더 이상 우리나라 댐이 몇 개 있을까요? 댐이 18,000개가 있습니다. 많죠. 예. 그래서 댐 밀도 국토 면적분의 댐 개수죠, 그죠? 세계 1위입니다. 얼마나 많이 지어놨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다. 예. 그다음에 뭐 통합 관리 뭐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통합 관리를 해야 된다는데 저는 국토부는 이제 하천 물고에 있어서 국토부가 우리 역사에서 맡겨진 임무는 이제 끝났다는 게 제 논리입니다. 수자원 개발에 대한 역사적 소임 다 했다. 여기 보면은 생활용수가 한 전체의 30% 차지하고 공업용수, 농업용수 60%입니다. 생활용수 이미 문제 없어요. 공업용수 문제 없어요. 요거 두 개는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미 끝났어요.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되고. 농업용수 문제죠. 농업용수도 참 크레물린이에요. 여기가 가장 문제점이 있는데 국토부는 이거 두 개 관리하는데 이미 끝났다. 그래서 이 보면은 뭐 지방 상수도의 가동률은 66%, 뭐 하여간 이런 자료들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소임은 끝났다. 또 하천 소임도 끝났다. 왠가하니 국토부는 국가하천 여기는 있네요. 국가하천이 62개인데 다 거의 다 됐어요. 지방하천 정비는 환경부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하천 개수율도 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국토부는 너가 안 하더라도 하는 데 있으니까 손 떼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수 피해는 이제 앞으로 도심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울산에 저희들이 연구팀에서 이거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태화 시장이 있어요. 오래된 시장인데 거기에 물이 해가지고 한 1.8m 정도 이 잠겼어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발생했는데 이제 도심지 홍수가 문제예요. 그래서 도심지 홍수는 국토부 소관이 아닙니다. 환경부 소관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국토부는 없죠. 그래서 많은 어떤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게 제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하천을 낙동강만 해도 제가 한 100번 이상을 제가 다녀왔거든요. 한강도 몇십 번, 영산강, 금강. 제가 한 10여 년 동안에 요즘은 제가 잘 안 가는데 뭐 툭하면 하천에 있었어요. 왠가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면서
제가 뭐 19절인데 같아요. 그래도 좀 공학하니까 시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서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천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